네, 방금 기자의 보도를 통해 확인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신 대로 남북관계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에 내놓은 담화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었죠. 공동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불과 사흘 만에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너무 이 행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빠르다기보다는 사실상 미리 준비해놓은 네.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수순대로 밟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을 했지만은 이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일종의 충격과 공포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이 시청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은 사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쐈을 때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이 170억 넘게 들어갔고 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목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폭파한다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을 향한 심리적 충격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걸 시작으로 해서 북한이 오늘도 여러 얘기를 지금 총참모부 명의로 했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를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시작으로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국민들의 마음 상당히 좀 착잡하고 또한 분노도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 잔해로 이제 변한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성과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북한의 저런 무모한 행동들이 네. 과연 본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그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게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설치가 합의가 됐었고 개보수 작업을 통해서 9월에 개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력과 북측 인력이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평화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화 참고로 하다가 2018년부터 300차례 넘는 남북 간의 대면 합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들어서 600회 넘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그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 완전 전면 차단이 됐잖아요. 거기에 물수입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자들을 공급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북한 인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을 거 이런 이제 불만 사항들도 아마 이번 이런 조치의 요소가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주 인력은 없었어요. 우리 네. 국민들도 우리 그 인력들도 이 연락사무소에 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전화로만 통화가 됐었는데 이제 13일이었나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이거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네. 경고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또 국내적인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미국의 충격적인 어떤 그 요소를 보이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연락사무소가 된 건데 이건 아마 연락사무소를 선택한 것도 남북 간의 평화 진전이나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더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건물을 선택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폭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신뢰 상실, 더 이상 남측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의 치밀한 계산하에 이 같은 연락사무소 폭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김여정의 담화 지난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이에 대해 단속하라고 남한 당국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통신선을 단절하겠다, 개성공단을 철거하겠다, 이어서 군사 합의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나하나 지금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4.27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한 데 이어서 이제 9.19 군사 합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군 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추가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이 부분 그렇다면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4가지 가운데 금강산 관광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북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여러 가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리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그 개성공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임시적으로 군부대를 배치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주둔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지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아주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뭐 사실상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강산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관광객들은 가지 못하지만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에 군부대가 주둔했을 경우에는 그런 관광 사업을 못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남북 군사 합의로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초소들을 철수를 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군사적 용어로 한다면 점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개 지금 초소들은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건설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기존에 초선 남아있지만 병력만 빠져 있는 곳은 뭐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해서 다시 점령하는 되는 아주 네. 간단한 문제고요. 한 곳이 그렇게 남아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접경 지역 부근에서의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군사적 조치의 거의 한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접경 지역 같은 데서 다시 포사격, 뭐 여기는 서해NLL이나 뭐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뭐 포사격 같은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거의 완벽하게 이 9.19 남북 군사합의가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남북 간의 긴장 상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더욱이 지금 이 말폭탄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좀 우려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4.27 판문점 네. 남북 정상회담이든가 그다음에 9월 달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특사 파견과 관련돼서 북한이 사실 비공개로 해야 될 내용을 공개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노릴 수 있는 노림수 중에 하나가 네. 4.27이나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한에 한 얘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아픈 그런 네. 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일단은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서 파기에 이르는 무력 도발까지는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말싸움의 국면으로 좀 갈 것 뭐 같다. 두 가지가 다 진행이 보시는 되겠죠. 건가요? 네. 근데 이 남북 군사 합의를 사실상 이 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 바로 이제 뭐 사격 연습 같은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사실 뭐 야당이라던가 그다음에 일쪽 보수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해왔는데 북한이 만약에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접경 지역에서 사격을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건 파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파기와 지금 준수하냐의 중간 단계에 와 있는데 네. 그 단계로 가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남북 군사 합의는 깨지는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날인데 이날 대북단체 몇몇에서는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만약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 측에서 정말 사격이라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그 무력 대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일련의 조치들을 또 통해서 정말 군사합의가 파기된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남과 북이 극한적으로 대치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2018년 전으로 돌아가는 네. 문제는 약간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런가요? 무슨 말이냐면 네.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는 의도는 명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동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무마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되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있다.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는데 북한이 늘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놓고 어느 순간 가서 또 갑자기 바뀌어요. 뭐 그게 한두 번 우리가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아예 그냥 그 2018년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밀고 당기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뭐 네.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격 훈련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거든요. 남북 간에 9.19 군사합의에서 그 지역에 비행기를 다시 띄워서 전투기를 띄워서 사격 훈련을 하거나 선해 훈련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 또는 해안포에 다 봉쇄를 하는 그걸 다시 열어가지고 해안포 네. 발사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떤 군사적인 무력 어떤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군을 향해서 뭐 발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어떤 도발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아예 2018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나 아니면 북한 정권도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아직까지는 바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고하고서 하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네. 원래 북한은 예고하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씩 예고하고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들어달라고 하는 떼쓰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일정 부분 본인들이 얘기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네. 대한 경고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은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맞이해서 뭐 수보회의 등등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 과거의 대결지대로 가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이 이제까지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대화의 창을 닫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북한,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어조와 또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도 좀 참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나섰는데 그렇다면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청와대, 정부가 전략을 좀 바꾸는 걸까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말폭탄이 이게 도의를 넘을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실상 공격하는 양상이고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전만 해도 통일전선부라든가 이런 데서 나서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네.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이 이전과 살짝 지금 달라진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지금 북한이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굿캅, 배드캅 전략을 좀 쓰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좀 악역을 맡고 아마 이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극적 타결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통 큰 결단을 네. 했다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북한 내부의 사정과도 좀 연관이 있지만은 김여정 제1부장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백두혈통이라고 네. 얘기하는 이제 김씨 그 북한의 이 최고 지도층들 중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은 어떻게 보면 그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창 올림픽 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김여정 제1부장과 많은 대화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친한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발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여정이 남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럼 네가 이걸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그런 묵시적인 뭔가 명령도 있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청와대도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온화한 그래도 좀 달래가면서 같이 가려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쓴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몰상식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언행이라고 김여정을 향해서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청와대가 보였던 어떤 그 북한과 좀 유화적으로 가려는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 뭐 당장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워낙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말로써도 너무 우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뭔가 우리도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북한이 더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특사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여정이 담화에서 이 부분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거절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사실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좀 대북 특사라도 파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제안이 계속해서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다면 이제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장은 특사 파견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특사를 네. 받을 가능성도 일단 북한은 낮고 우리 입장에서 또다시 특사 카드를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장 특사 파견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네. 결국 이제 이런 대치 국면이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대화는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북한이 입장 변화가 언제 나올 거냐 하는 문제인 것인데 시간 조절하면서 뭐 아까 김 의원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 하나 뭐냐면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네. 결국은 김여정을 앞세워서 호전적인 모습 보이고 대결 양상을 추구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김정은이 나타나서 뭔가 타결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시도 저는 한다고 봐요. 그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인 건데 그게 이제 특사를 통해서 당장 지금 받아들이면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여러 가지 지금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군사합의 관련돼서 본인들이 군대도 주둔하고 훈련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사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거 진행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시나리오를 저는 북한은 이미 짜놨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쪽에서 남한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반응이 오든 저는 그걸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본인의 목적이 달성되는 네.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계획해 놨으니까 그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합의나 아니면 어떤 유화적 제스처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다 끝난 이후에 본인들의 네. 어떤 벼랑 끝 전략의 마지막 선까지 가서 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은 당분간은 낮다. 일정 부분 계속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북한이 그렇게 호전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건 국내 정치적 메시지 역할도 합니다. 만약에요, 네.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김여정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나 또 유화적 모습을 보이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이 대북 관계에 실패했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당국이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반대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이 함께 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반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강경한 모습은 북한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의도가 특히 대내외적인 어떤 그 메시지 관리를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북한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오늘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의 뭐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한 값만큼 계산이 똑똑히 돼야 종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김여정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좀 나눴던 바가 있는데 그동안 백두혈통으로서 본인이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도 지금 분명히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더 짚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17년 말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정말요. 나올 정도로 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죠. 그리고 뭐 이제 들린 바에 의하면 당시 이제 북측과 만났던 인사들도 북한에서도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북한의 최고의 층들도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었고 네. 이게 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뭐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네. 뭔가 그런 거 했으면은 예전 같으면 자기네들 손에 뭔가 거대한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특히 이제 우리 측에 대한 일종의 미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증오로 바뀌어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를 향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고 싶어도 사실상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걸려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피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북한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북한의 모든 것들을 사실 마비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지금 다시 이제 고강도 도발과 긴장을 조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경제와도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도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걸 보면은 이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빨리 우리 손에 뭔가 큰 선물 보따리를 내놔라. 네. 안 그러면 우리는 갈 때까지 가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정부 입장 그리고 향후에는 사실 이제 뭐 북미 관련된 그런 도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상대로 그러한 압박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압박의 시작은 김여정 부부장이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맡으려 하는 걸까요? 아울러 그 시기는 언제쯤을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이 네.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전면에 전혀 나서지 않고 본인도 이 험한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결국 나중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뭔가 극적인 타결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가능성,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인민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통 크게 결단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 그런 네.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김정은이 나와서 한마디 할 만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요. 노동신문도 그렇게 네. 보도를 할 거고. 근데 본인은 전면에 전혀 나서지 않아요. 김여정의 전면에 나서는 건 두 가지 측면. 첫째는 김여정의 어떤 그 군이나 아니면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사안을 통해서. 사실 김여정이 나서 총참모부에게 일임했다, 이런 네. 얘기 되잖아요. 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장악을 할 수 있게 되는. 왜냐하면 김여정이 지금까지 김정은의 그늘에 가려서 사실은 역할은 비서실장 비슷한 역할만 했지 전체적으로 당과 군을 장악하는 듯한 모습은 안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사안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김여정이 거의 제2인자구나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군이나 당의 주요 간부들 입장에서 김여정의 파워가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여정이 군과 당의 부부장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워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좀 더 메시지에 무게감을 둘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나중에 어느 네. 순간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갈 거냐를 지금 당장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네. 형태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뭔가 북한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나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한 가지 또 저는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가 네. 지금 공격에 빠져 있거든요. 대선에서 보세요. 지금 코로나 제대로 대응 못해가지고 바이든 후보한테 거의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뭘로 해결할 수 있을 거냐?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성과 중에 하나가 네. 대북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이고. 어찌 보면 막판에 가면 대선 정국에서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나 타결을 어느 정도 이뤄내기 위한 노력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봤을 때는 또 어느 순간 극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합의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대화를 안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당국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